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리즈학 개론, 드라마학 개론 조별과제로 돌아왔습니다. HBO에서 제작을 하고 박찬욱 감독님께서 쇼러너를 맡으신, 국내에서는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고 있죠. 드라마 동조자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또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오늘 근황 토크 다음에 2부 드라마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루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루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또 루루님이 나오셨을 때 또 최고의 어떤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시는, 왜냐면 이분이 최근에 다른 분이랑 나오셨다가 굉장히 호되게 당하고 좀 이제 가신 기억이 있어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보장된 콤비 플레이 루루님과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봄직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 우리 석돌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루루의 심파사이저 석돌입니다. 루루 동조자 석돌님 네. 모셨어요. 다른 이념에 오늘 다른 이념이었나요? 아니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범죄도시 4 다뤘던 에피소드에 우리 석돌님께서 광록 배우님과 네. 출연을 해주셨는데 좀 광록 배우님이 그 뭐랄까 맞춰준다기보다는 페이스를 쫙 끌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좀 석돌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다. 그때 저도 방송을 다시 들어봤는데 네,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기빨리는 게 이제 방송으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본인 기빨렸던 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주변 친구들이 방송 들었을 땐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재밌게 들어주시니 저는 또 그래도 잘 방송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것 같은지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좀 잘 모르는 그런 통통 튀는 이제 상대 예. 게스트 광록 씨 때문에. 네네. 마치 동조자에서 이제 로다주 같은 그런 광록 배우님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네. 역할을 또 또 전 대위 역할 주인공. 네. 곧 죽어도 주인공은 네. 놓지 않네요. 메인은 꼭 네, 사수? 또 이게 뇌세적인 또 주인공처럼 근데 또 주인공도 이렇게 놀라잖아요. 깜짝깜짝 이게 등장하는 로다주에 네, 갑자기 여기서 네. 나와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갑자기 이런 드립을 갑자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좀 멘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멘붕까지야. 네. 그렇다면 오늘은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짝꿍, 네. 최고의 콤비 네네. 우리 루루님과 함께 또 네. 오늘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좀 오늘 방송에 임하는 마음가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홈그라운드에 온 것처럼 너무 편하고요. 음. 그리고 그냥 사실 뭐 제가 특별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너무 즐겁게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기대감 꺾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일단 역사를 아. 이제 막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빈 감독님이 조금 더 적합한 게스트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게스트로 자주 네, 나와주셨던 네. 제빈님. 네, 그런 또 역사 또 전공하시고 네. 그리고 이 장르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섭외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제외라기보다는 제빈님은 요즘에 그 안식기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박찬욱을 두 분 다 좀 박찬욱 감독님을 선호하시는, 박찬욱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로 루루님과 석돌님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사실 석돌님이 루루님을 의지하는 것 못지않게 저도 루루님과 석돌님 두 분을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모셨다. 갬동. 해서 어떤
갬동? 갬동. 너무 만들어낸 네. 리액션 삼가해줘요. Touch my mind. 오 마이 갓.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 벌써부터 재밌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루루앤 석돌 또 석돌앤 루루 두 분 모셨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루루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고 잘 저 스스로를 먹이고 씻기고 챙기고 지냈고요. 그래서 계절이 또 좋잖아요. 계절을 또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요즘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날씨입니다. 맞아요. 네, 강바람, 밤바람 쐬면서 음악도 듣고 그런 계절 아닌가요? 아니 듣기로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시리즈의 네. 물리적인 배경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또 네. 어쨌든 이게 스파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베트남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특히 베트남. 시즌 첫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만 이야기가 그렇죠. 전개가 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박학다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다시까지는 아니고 제가 북쪽에만 2번 여행으로 네 가보고 이제 중부 정도 되는 다낭 경기도 다낭시까지 경기도 하면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었는데 일단 베트남은 참 맛있죠. 동남아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죠. 호불호가 갈린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는 동남아 음식이 아닐까 굳이 꼽자면 할 베트남이 정도로 네네 굉장히 담백하고 물론 거기도 이제 다양한 뭐 향신료라든지 뭐 민트류의 그런 음식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자주 쓰는 언어들 알잖아요. 또 태국은 마이쌀팍치 그게 뭐죠? 고수 빼주세요. 노팍치 이런 것만 외워가도 팍치가 고수예요. 네. 고수풀. 그건 베트남어로는 뭐 다른 거였는데 아무튼. 근데 네. 고수를 좋아하시지 않은? 저는 한 그릇 받아서 먹죠. 한 사발이 고수 러버기 때문에요. 사실 뭐 호불호를 많이 타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베트남 쌀국수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많이 것들이 보편화됐죠. 네, 굉장히 뭐 한국식으로든 본토식으로든 많이 보편화되고 알려진 상황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태국 음식이나 라오스 음식, 캄보디아 음식보다도 아무래도 좀 더 살갑게 여기시지 않나 베트남 음식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베트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 가면은 뭐 기후도 좋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약간 태국을 좋아하는 면과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사람들이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굉장히 그 순수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과 그 표정이 있어요. 그분들의.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약간 우리네 옛날 모습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뭔가 약간 좀 순박한 순박한 덥고 따뜻한 나라 사람들 특유의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특유의 어떤 여유로움 바이브. 근데 또 이제 옆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이 심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만족감? 뭐 그냥 어떤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쪽에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하노이에 갔었고 그 한 번은 혼자 갔었고 그리고 한 번은 엄마랑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번 그 코스 그대로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하노이 참 좋고요. 하롱베이도 보고 그랬었죠. 하롱베이 저도 가봤는데 사실 제가 저는 여행 갔을 때 도시의 뷰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자연경관,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 뭐 도시, 거대 규모의 도시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감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좀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도 이런 자연경관이 있구나를 느꼈던 그런 곳이어서. 무엇을 보고 그걸 느끼셨죠? 그 하롱베이가 말 그대로 그 넓은 바다에 조그만한 무인도, 조그만한 섬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군데군데 쫙 이렇게 밀도 있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아름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데 뭐 저도 정확히 007 매니아가 아니어서 몇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007 영화에도 어떤 악당의 소굴 중에 하나로 나왔던 로케이션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영화 촬영하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롱베이 참 저한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네네. 뭐 다른 선배님들도 다녀오셨으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석돌님은 베트남 혹시 다녀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하롱베이처럼 좀 여행 다니면서 딱 보셨을 때 어떤 압도감이나 아름다움을 느낀 그런 자연경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인도 갔을 때 음. 사실은 자연경관은 아니지만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에 되게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여행을 뭐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다른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익숙한 뭐 유럽이나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구 반대편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는 왜 측면? 거기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리나 인도가 더 동양에 가깝지 네, 않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의 거리에서는 예. 항상 이제 파리를 꿈꿨고 늘 열망하고 이제, 늘 어렸을 런던어니까. 때부터 나 런던 사람이고 런던 피플이고 이제 그렇게 며칠 계셨죠 런던에? 3일이요. 2박 3일인가요? 네.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이죠. 네. 3일? 네. 그럼 뭐 도착하고 뭐 떠나고 하는 것까지 네. 하면 한 뭐 2박 48시간 정도 네. 48시간 정도?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신 못 차리고 시차 때문에 네. 그 하루도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술을 차리고. 쩔어 있고 반감기가 있을 테니까 뭐 한 온전하게 런던을 즐긴 건 24시간 정도. 그쵸. 수면 시간 빼면 또 더 줄어들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더 못 있는 거예요. 짧지만 강렬한 경험. 그렇죠. 이게 너무 만족감이 생겨버리면 아쉬움이 없네. 맞아요.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여행지만 다니다가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봐왔던 어떤 뷰나 어떤 로케이션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정말 이국적인 뭐 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에 되게 저도 상현 씨가 느꼈던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딱 구체적인 장소보다도 그 인도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좀 매료되셨었다. 그래서 인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 머물거나 네. 또 가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도는 가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이게 확실히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있으면 또 여름이라는 계절이 사실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꿈꾸게 하잖아요. 휴가를 뭐 그래서 이렇게 여행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또 뭐 루루님은 좋아하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단언컨대 저는 타일랜드. 바로 옆 나라 베트남 옆 나라. 네, I love Thailand. 네, 그렇게 묶어서도 갔었고. 태국 베트남 같이 묶어서. 네, 뭐 하노이에서 라오스 갔다가 뭐 치앙마이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이었네요. 이렇게 다시는 못 올 화양연화를 생각하듯이. 다시 올까요? 혼자서 그렇게 짐 들고 빨빨거리면서 그 다녔던 그 시간과 체력 다시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전과 좀 다른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여행에 대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얼핏 얘기 나눴을 땐 집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좀 크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나 집은 굉장히 좋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지만은 저는 20대 때 밖으로도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찾아내고 싶고 궁금함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행이 끝나갈 쯤엔 항상 아쉬웠어요. 뭐 비행기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나 막 찾아본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어떤 타지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이제 작년쯤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일단 몸이 한번 으스러졌고 다쳤고 여행 중에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옛날에 2만 보씩 걷던 내가 아님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2만 보는 좀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여행 가면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해서 움직인다 한들 이제 뭐 새로운 곳에 계속 발걸음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좀 체력을 많이 소진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네, 휴양지에 아무래도. 가서 누워만 있겠다 결심한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여행 가서 더 많이 걷게 되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이제는 좀 홈스위트홈에 대한 의미를 좀 알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어떤 여행 썰을 듣자니 어떤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밖에를 돌아다닐수록 집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고 그리워진다. 뭐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속돌림의 말씀을 듣고는 짧은 경험일수록 인생에 큰 임팩트를 주고 남기고 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속돌림의 2박 3일 런던 여행기와 또 루루님의 집에 가고 싶어지는 동남아 여행기 이런 걸 들으면서 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좀 속돌림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어제 좀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리얼 마피아라는 앱 아시나요? 앱이 있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네, 요즘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초대되면 또 우리 저희 영어 학원답게 라라랜드 방. 영화 입시 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어플 방에 라라랜드 방에 초대돼서 이제. 근데 마피아 게임이면 라라랜드 방보다는 좀 다른 이름들이 뭐 좋은 친구들이라던가 그러네. 대부라던가 했어야 되지 않나? 뭐 그게 이제 그 방을 만드신 선생님의 뭐 취향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 네이밍 아이스 프린스 얼음 왕자 속돌림. 네. 진짜 꼴보기 싫으네요. 네, 닉네임으로 이제 마피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그냥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 마피아, 뭐 의사 정도만 있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가면 뭐 얼빠진 놈. 얼빠진 놈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네, 얼빠진 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사 말고 경찰. 경찰은 원래 좀 있었던. 실제로 만약에 얼을 빠진 놈을 맡으면은 얼이 좀 빠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얼빠진 놈은 일단 사실 마피아 편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하고 오셨던 얘기지만 본인이 얼빠진 놈이라 굉장히 모르는 재밌었던 경험을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얼빠진 놈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얼빠진 놈이 사실 뭐 하는지는 저도 끝끝내 알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뭐 군인도 있는 거 아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군인은 목숨이 2개예요. 경찰의 어떻게 보면 좀 상위 버전이네요. 네. 그래서 군인이었는데 내가 죽었다, 몰려서 죽었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시민으로 내려가는 거고. 강등되는 거구나. 네, 목숨이 2개인 거죠. 그다음에 뭐 의사는 뭐 아실 거고. 그다음에 경찰도 있고. 저는 그렇게 또 체계적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MZ스럽게 노셨네요. 그렇죠. 근데 꽤나 인원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12명이 했고.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로드 투 퍼디션의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샘 맨데즈 감독의 또 마피아 영화죠. 갱스터 영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뭐 얼빠진 놈 맡으실 건가요? 그게 거기서 이제 정해줘요. 어플에서. 네. 아니 마침 저도 최근에 친구들이랑 마피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마피아도 되게 신박했거든요. 뭐죠?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요?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어플리케이션? 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그냥 진짜 장난감 같은 전화기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각자가 받은 그 동물 카드가 있어요. 그 동물이 자기인 거죠. 네. 그 동물 카드를 거기에 넣으면 전화가 와요. 따라라라랑 받으면 당신은 동물 뭐 누구 뭐 토끼 깡총깡총 마피아입니다. 뭐 당신은 시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 옛날에 그 유재석 나왔던 네, 무슨 엑스맨처럼 게임에 그런 걸 했습니다. 당신은 엑스맨이 아닙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전화로. 확실히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이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보통 마피아 게임을 일반적으로 할 때 사회자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역할을 이 속돌님이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이나 루루님이 말씀하신 그 장난감이 대신 좀 해주는 그런 개념이네. 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검색하셨어요? 네,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근데 귀여운데 분위기를 꽤나 얘가 좀 잡아내요. 좀 괜찮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한번 좀 같이 해보는 것도. 그럼 우리 어플리케이션도 해보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좋아요. 좋아요? 마피아 파티네요. 마피아 좋아하거든요. 그 마피아가 진짜 재밌는 게 말을 많이 해도
의심을 받고 맞아 몰려. 말을 맞아요. 안 해도 의심을 받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처음에 마피아를 지목할 때 또 괜히 친한 사람 지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캐치해내는 게 되게 또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직접 할 때는 그런 게 재밌었는데 막 그 등에 콕 집는 손, 거. 콕 집으면은 어. 바로 즉각적인 어.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그 네. 긴장감. 그런 게 참 재밌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마피아 뭐 밤이 되었습니다 하고 마피아들은 고개 들어주세요 할 때 솔직히 고개 숙인 상태에서 눈 떠본 적 있어요? 있기야 저 있죠. 있어요. 예. 저도요. 저 맨날 그래요. 아 맨날 그래. 아 그건 좀 그렇다. 그거 컨닝이잖아요. 다음에 속돌림이랑 마피아 하게 되면 안대를 가져가야겠네. 그래. 안대를 씌워. 이렇게 영업 비밀을 밝히셔도 돼요? 괜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또 본 척하면 안 되잖아. 또 바로 지목하면 너무 티나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교묘하게 이렇게 마치 내가 스스로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답은 알고 있는데 어, 그 어. 과정의 수식을 모르니까 어. 그거를 막 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피아인 건 아는데 내가 어. 어떻게 의심을 한 척을 해야 되지? 괜히 막 그런 거지. 쟤 뭔가 괜히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기. 괜히 꼬투리 잡는 거지. 이제 추리가 아니라 꼬투리 잡기 게임으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마피아 게임을 저도 해봐서 아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같이 재밌게 나눠보니까 오늘 다룰 콘텐츠와 굉장히 그러네요. 다 있네요. 동조자 같은 경우도 에스피오나지 장르 영화이기 때문에 마피아 갱스터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심받고 뭔가를 이제 나 아닌데? 라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주여서 굉장히 마피아 게임 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보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이 더 잘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저희가 재밌게 마피아 게임 했던 썰들을 풀어보았는데 듣자 하니 저희 그 루루님께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뭘까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확히 좀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네. 제가 찍은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었어요. What? 대박. 좀 진심을 좀 담아주실 수 있는지. 진짜 진심이거든. Truly. 루루님이 또 배우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또 그 작품이 이번에 개봉된다고. 네. 그 작품 제목이 혹시? 작품 제목은 카브리올레라고. 카브리올레. 네, 그 벤츠 차량 중에 있는 모델명. 차종이에요.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랑 석돌님은 이 작품이 얼마 전에 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바가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이미 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2년 전쯤. 네,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가지고 극장 개봉 스케줄이 좀 잡히기가 바로바로 좀 잡히기가 요원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기쁘게도 6월 19일 이번 달 6월 19일에 영화 카브리올레가 또 극장을 통해서 OTT가 아니죠. 극장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 특히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선배님들께 닿게 되었다. 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작품을. 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어떤 젊은 여자 오지아라는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위해서 살았을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자. 그래서 카브리올레를 하나 장만해요. 차를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 석돌 씨가 좋아하는 벌어지는 이야기. 약간 로드무비? 네.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고요. 저는 이제 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이자 감독님인 그 조광진 작가 감독님과 이제 전작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작품까지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웹툰 쪽에서 원래 웹툰 작가님이세요. 활동을 네네. 하셨던 감독님이신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실사 영화 연출자로 데뷔를 하셨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루루님 외에도 뭐 금세록 배우님이라든지 또 다른 또 좋은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금세록 배우라고 하니까 좀 순간 어색해가지고. 또 친하시죠?
네, 친합니다. 네, 이 영화를 하게 된 건 친분과 상관은 없고요. 아, 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네, 만나게 되어서 저는 이제 맡은 역할이 그 오지아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역할이 이제 금세록 씨이고 네. 그 세록 씨와 아주 절친한 친구 역할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실에서도 또 비슷한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되게 편했고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랑 뭐 속돌림도 그렇고 좀 영화계 변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그렇죠. 그 극장을 통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관객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그쵸. 좀 소중한 기회인 것 같은데 좀 감회가 좀 어떠신지? 요즘 같을 때 일단 개봉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짜 감격스러워요. 사실 이 영화는 4년 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개봉이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벤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죠. 너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한데 이제 뭐 여기 컨텐츠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영화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찾아보시는 내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예, 많이 봐주세요. 저도 작년에 이제 아까 상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되게 재밌게 봤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건 직접 영화관에 가서 확인을 하시기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지.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보셨나요 혹시? 네, 봤어요. 되게 발랄하고 되게 뭔가 좀 예상이 안 가는 그냥 귀엽고 그냥 힐링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 힐링물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 지금 그 개봉 스케줄에 올라와 있어서 인터넷에 카브리올레 검색하시면 예고편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스틸컷이라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이거 극장에서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한번 예매 진행시켜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검색해봐서 아는데 그 카브리올레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벤츠 모델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카브리올레 검색하면 벤츠 차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차량이 쫙 나와요. 그래서 영화 카브리올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이제 많은 영화들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지? 어떻게 뭐 이 방송에서도 그 영화를 다루나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영화 너무 좋죠. 네, 여기서 뭐 GV처럼 이렇게 그것도 좋죠. 네, 그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그럼 저기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고 얘기해. 속돌림 아까 분명히 재밌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등급평가 뭐 몇 점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뭐 눈을 가려야 될 정도예요? 마피아 게임 할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게스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게스트가 오거나 당신이 사람이야? 최고의 콤비라며. 아니 저는 재밌게 봤지만 저는 그렇죠. 긍정적이지만 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요. 네. 모두의 의견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도 지난 어떤 저의 불찰한 작은 저의 어떤 의견도 한 사람의 의견이다. 아이 그럼요. 그저 지나는 어떤 소음 바람이다. 아니 다 이제 영화도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 특히나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쫓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계에서 아무래도 본전을 또 생각하게 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저희 파묘 에피소드 때도 직접 그 파묘의 스태프분이셨던 안다다 씨님이 나오셔서 또 한번 방송을 시원하게 재밌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카브리올레 에피소드 한번 진행시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브리올레 에피소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로런님께 우선권을 드릴게요. 게스트 구성권. 제가 나와도 되는 걸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기대하시죠? 네. 아니 단두대 왜 매치인가요? 안진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왔죠? 아니, 근데 의욕이 막 앞서가시네요. 그러니까 그 허리를 세우시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저를 뭐 초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 저는 이제 또 그러니까 청취자로서 또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 뭐죠? 뭐죠? 왜 애교를 잔뜩 그러니까 끼를 부리세요? 내가 이제 게스트로 여기 왔을 때 당황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터링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 떠나서 친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근데 이렇게 200% 솔직하게 이렇게 오케이, 좀 오케이. 속돌림 놀리느라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긴 했지만 카브리올레 저는 충분히 재밌게 본 저도 재밌게 작품이라 그 봤어요. 루루님의 참여 여부를 떠나서 재밌게 본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번 극장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루님의 기쁜 소식, 루루님 작품의 개봉 소식까지 이어서 이렇게 좀 근황 토크로 전해드려 봤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림 시나리오 에피소드에 깔깔스님께서 무려 2만 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해주셨냐? 부족한 금액이지만 재원님의 성대모사 메들리에 바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부족한 금액이라니 이렇게 과분한 금액을 주셨으면서 진짜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까지 크게 해주시진 않아도 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좋으시겠다. 저요? 아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니까. 들어주시는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선배님들의 과분한 사랑에 제가 진짜. 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데 사랑받고 사시네. 저 사랑받고 살죠. 선배님들의 사랑 없으면 제가 뭐겠습니까? 재원님에게도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님의 성대모사 메들리 덕에 깔깔스님이 재미를 느끼셔서 이렇게 과분한 금액 보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구나얄님의 댓글은 우리 루루님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동감 에피소드에 지구나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꽤 지난 방송이지 않나요? 맞아요. 동감 리메이크 개봉 당시니까 벌써 한 네네. 2년 전 된 것 같은데요? 히히히. 순간순간 터지는 웃음이 너무 개구지고 유쾌한 것 같아요. 키키. 진심 빵 터지는 공백이 느껴져서 실감나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웃음. 아유 감사드립니다. 너무 뭔가 댓글도 따뜻한데요? 네. 아니 그때 지구나얄님께서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 같아. 정주행 중이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근데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댓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감 에피소드까지 도달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동적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 동감 에피소드에 출연해 주셨던 군호님이 또 방송을 또 이 당시에 재밌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저도 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지구나얄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새끼는 지근님 댓글은 우리 석돌림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끼는 나우님께서 이제 KG 사랑꾼 재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역시 사랑은 감출 수가 없나 봐요. KG 특유의 어글미는 어떤 아이돌의 센터도 충족시킬 수 없는 극강의 쥐어짠 맛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했네요. 대해. KG의 매력, KG에 가둘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드리며 그럼 이만 건건이 뭐죠? 저도 몰라. 총총 아닐까요? 총총. 이만 총총. 이만 총총. 되게 젊게 사신다. MZ신가봐요. 건건 저도 써먹어야겠지. 나 써먹어야겠다. 너무 귀엽고 재미난 젊은 댓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그 재원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 이야기를 여린하게 하고 가셨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댓글은 사실 좀 이제 저희 영화개론에 따끔한 일침을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울트론 BJ님께서 그 가여운 것들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가여운 것들에 대해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30분이 넘도록 잡설만 계속하네요. 간만에 최악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검색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울트론 BJ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여운 것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셨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좀 변명을 해보자면 저희 방송은 7년 내내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처음 들으시는 선배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발맞춰 가야 하지만 또 저희가 해왔던 까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또 다른 분들이 밑에 달아주신 대댓글로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거 제가 읽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 울트론 BJ님의 댓글에 대댓글로 오미짜님께서 저는 그 초반 근황이 재밌어서 그것만 골라 들을 때도 있는데 근데 에피소드 클릭하면 아래에 몇 분부터 2부 영화 이야기 시작되는지 나와요. 불만은 그냥 말하시면 되지 뭘 또 최악이라고까지 하시나요? 저도 간만에 최악의 댓글 봤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울스 다퓨님께서도 영화 안 본 거 많아서 근황 토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황 토크 줄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또 감사한 댓글 해주셨습니다. 오미자님과 시울스 다퓨님의 응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울트론 BJ님의 어떤 따끔한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악으로 느끼셨을 수 있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근황 토크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셨다면 저희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 울트론 BJ님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댓글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 방송 안 들으실 것 같지만 이 방송 안 들으실 것 같지만 아니면 영화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영화가 30분 동안 잡소리만 한다. 아 가여운 것들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최악이다. 석돌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네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해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이 말을 붙이신 거 보니 그쵸. 네, 그 영화가 아닌 방송을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셨나. 루루님도 감사드립니다. 팔은 안으로 굽네요. 요르고스 란티모스보다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저도 이제 영화개론 하면서 네. 이제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부정적인 댓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댓글이었죠? 횡설수설한다. 아 누가? 제가 아 석돌님이 네,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그랬었나? 뭔가 약간 뭐 4차원인 척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 좋아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요 그게도 약간 네 근데 여기 두 분이셨던 그 좋아요 누르신 아니에요 저예요? 직접 얘기하셨 기억 안 나세요? 그 좋아요 버튼 네, 그 네. 댓글에 저는 누가 좋아요 누른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네,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나야 이렇게. 네. 클린한데요? 우리 솔직하다. 그러니까 솔직하다. 정직한 댓글가. 그러네. 정직한 친구들이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막. 내가 달았다. 내가 좋아요 눌렀다. 아 우리가 단 건 아니고 그러네, 좋아요 그러네. 버튼을 아, 눌렀지. 그러네. 제가 막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같이 했으면 얼마나 그게 또 가식적이에요. 그러네. 응. 근데 난 나다. 그렇다. 응, it's me. 또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좋아요 제가 누르죠. 또 악플. 또 좋아요. 그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은 언제나 건설적인 비판에 열려 있고 충분히 뭐 근황 토크가 너무 길다 또는 너무 짧다 이런 말씀들 또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싶고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터넷 문화가 다 그렇듯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따끔하게 너무 따끔하진 않게 적당히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덩달아서 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근황 토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 군원님이라든지 다른 어떤 게스트분들도 나오셔서 영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잡설만 많이 한 것 같다 본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또 근황 토크만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신다라고 좀 다잡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영화개론이 이제 저는 큰 잔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잔치. 네. 원래는 이제 조금 작은 구매였다가 이제 많은 팬들분도 생기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잔치에 또 모두가 손님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당신은 듭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손님이죠. 어떤 손님이죠? 횡설수설한 손님이. 2박 3일 놀러 가세요. 좀 큰 파티라고 큰 잔치라고 해주시니까 사실 저는 좀 민망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마냥 또 구멍가게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운 내세요. 저는 네. 지금 네. 좋아요. 저한텐 최고예요. 취했어요? 그래서 너무 댓글들 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즐겁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만 박찬욱 감독님의 쇼러너로 참여하신 작품이죠.
동조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드라마죠. 리틀 드러머걸 이후로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오신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동조자 되겠습니다. 리틀 드러머걸도 존 르카레의 소설을 원작으로 리메이크했던 드라마였는데 이번 작품도 역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서 박찬욱 감독님께서 직접 각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조자 7개 분량의 에피소드. 사실 저희가 요즘 같은 시대에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는 에피소드를 7개씩이나 가진 드라마를 다 완독하고 오셨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좀 인상 비평과 좀 이런 것들 들어보면 어떨까?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다룬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의 전개를 막 완전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100% 다 속속들이 이해했다고 보긴 좀 어렵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봐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은 좀 제가 이해를 했지만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좀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다음 화가 너무 기다려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밌게 본 건 아니었고 그래도 또 보면은 또 재밌게 보는 그런 뭔가 좀 떨떠름한데?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럴 수 있어. 네. 매 화마다. 일단 3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4화 그래 4화도 괜찮았다. 5화, 5, 6, 7화는 조금 힘들었어요. 좀 후반으로 갈수록 아쉬운 부분들이 약간씩 더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속돌리면 보신 것 같고요. 루루님은 좀 어떠셨는지?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그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쇼러너로 참여도 하셨지만은 연출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3명의 감독이 나눠서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박찬욱 덕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3화까지가 너무 재밌었고 왜냐면 3화까지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막 기대가 돼가지고 거의 드라마나 그러니까 영화에 비해서 드라마를 썩 많이 찾아보는 성격은 못 돼요. 제가 호흡이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건 재밌어서 거의 본방사수로 그때그때 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될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팔로우를 하셨군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너무 아쉽고 좀 맹맹하다? 앞에는 분명히 생기가 가득했는데 좀 밍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좀 비슷한 감상인데 3화까지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고 4화만 페르난도 메이렐레스라는 또 옛날에 시티 오브 갓 연출했던 감독인가요? 이렇게 연출을 해서 저도 4화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후 5, 6, 7화가 감독의 연출력도 조금 아쉽지만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휘뚜루마뚜루 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저도 뒤에 따라가기가 쉽진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무드라던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야기를 뚫고 나가는 연출력이라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정말 걸출한 할리우드 슈퍼스타가 등장을 해서 그 배우를 보는 맛도 물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을 좀 많이 보게 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 배우들의 면면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속돌림이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신 대로 내용이 좀 복잡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정말 네. 간단하게만 캐주얼하게만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거의 한 10-20년 동안 지속된 오래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근현대에 들어서 미국이라는 천조국으로 불리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배해서 후퇴한 그런 전쟁, 거의 유일한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을 이긴 것으로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이 좀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베트남 전쟁을 다룹니다. 해서 이게 전쟁 막바지예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싸웠던 것처럼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주의의 북베트남과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남베트남,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인공인 대위 이름이 안 나오죠? 네, 안 나요. 네, 그냥 대위, 캡틴으로만 이제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대위가 남베트남에서 꽤 명망 있는 남베트남군 장군을 모시고 있는 수행원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알고 보면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난파시킨 간첩이다. 극중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빨갱이 간첩이 우리 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공보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남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기밀, 그 남베트남 군의 기밀 같은 것들에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내레이션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나 다름이 없었다. 해서 이런 어떤 남베트남의 군사 기밀들을 북베트남 쪽으로 계속 실어 나르는데 익숙한 얼굴이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1인 5역이라서 어떤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기하고 있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CIA 요원도 연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괴짜 영화 감독도 연기를 하고 있고 동양학과 교수님. 동양학과 좀 특이한 교수님도 연기를 하고 있고 뭐 우파 정치인 또 연기를 하고 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과 어우러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좀 의문을 갖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혼혈이거든요. 베트남 사람이긴 한데 엄마가 베트남인이고 아빠가 프랑스인이었어요. 프랑스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은 마을의 친구들에게 넌 모든 것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 라고 이제 놀림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인물이 사회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두 체제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동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아까 속돌님께서 아무래도 저희 셋 다 역사 전공은 아니고 뭐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만리 남의 땅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도 좀 그렇고 네, 그쵸. 이 반도라는 특성도 그렇고 북베트남 사회주의 쪽이 승리했다라는 것만 빼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감히 생각해보건데 아마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께서도 좀 이 작품에 네. 약간의 호감이랄까? 이 작품에 동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하노이랑 아까 하롱베이 얘기했었잖아요. 다낭도 말씀하셨고 제가 갔었던 베트남의 느낌이 딱 이 영화의 색깔이랑 비슷하게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푸르고 파릇파릇한데 뭔가 조금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 도시에 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네. 하롱베이도 되게 푸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계속 쓰여지는 컬러가 블루, 그린 이런 톤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그대로 구현이 되었다. 네, 생각이 많이 났고 근데 이제 이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할리우드의 돈이라서 그럴까라는 또 의문이 들었는데 그냥 박찬욱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 감각적인 스타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베트남마저도 이렇게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전쟁 이야기는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꼭 어느 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전쟁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겪지 않은 나라는 거의 지구상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로 가지고 왔을 때 비슷한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소속이 없거나 뭐
뭐 학교가 없거나 뭐 어딘가에 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함이라든지 뭐 다양한 신념들이 이미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생각이 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예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이제 해주 사람이세요. 북쪽에 예, 1919년생이시고 해주에서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일제시대였죠 그때는. 6.25가 터졌을 때 할머니는 자식을 두고 혼자 내려오셨고 남한에 여기서 이제 다시금 시집을 가셔서 이제 우리 아빠를 낳으신 거거든요. 네, 친할머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정말로 저한테는 제 피부에 닿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디셨을까? 좀 더 그러셨겠네요. 네네. 이게 진짜 그 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런 멘트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 사회주의가 옳거나 우월하다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옳거나 우월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이데올로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몰두해버린 천착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휴전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전쟁 그쵸. 중인 나라는 아닌데 TV 뉴스만 봐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너무 갇혀버린 맹목적으로 갇혀버린 분들의 이야기가 TV 뉴스라든지 뭐 네.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고 있는 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의 작품이 아니었나. 이게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들 보면 일단 지옥의 목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코폴라. 저는 알포인트. 맞아요. 알포인트. 그때 색감이랑 또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동남아 특유의 어떤 네. 채도가 좀 진하면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또 님은 먼 곳에 이준익 감독님. 네네. 있고 뭐 클래식에서도 잠깐 나오고. 네. 근데 제가 제 기억 속에서는 베트남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본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네. 이제 미국 영화면 미국인 입장, 네. 한국 영화면 한국인 입장.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면서도 네. 심지어 제가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그려진 미국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맞나요? 영국 사람인가? 어쨌든 아무튼, 서양 사람. 네, 서양 사람. 제가 미스 사이공을 안 봐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항상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미국인 창작자가 만든 전쟁을 이제 다루고 있다가 베트남인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이 전쟁을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조자라는 작품 극 중에서도 마치 그 유사 지옥의 묵시록처럼 보이는 영화 촬영 현장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코폴라 감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감독들을 이제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인이라는 한계 속에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인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좀 결국엔 미국 예찬을 하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성적인 태도가 네. 들어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어떤 좀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인 그리고 한국 사람,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동감을 했고 영화에서 되게 선한 인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옳은 인물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어딘가 하나씩은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이고 하자가 있거나 네. 뭐 마냥 착한 사람 같다가도 나쁜 면모가 있고 네, 또 네. 마냥 나쁜 사람 같다가도 또 올곧은 면모가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상현 씨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념의 맹신을 비판하는 영화인 것 같다 그렇게 또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인공의 이제
결말부를 보면서 또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이 계속 헷갈려 하잖아요. 나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감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조국이 자신을 약간 좀 테스트한다고 해야 될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쵸.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쵸.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마지막에 맞이하는 건 조국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트피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난민들의 이미지로 자기가 귀결돼 버린 그런 특히 또 자기가 죽였던 유령들의 사로잡힌 상태로 그런 결말이 참 석돌님 말씀대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 딴 얘긴데 그 역할이 저는 참 탐나더라고요. 주인공? 아니요, 유령이요. 아 왜요? 계속 나오잖아요. 역할 좋지 않나요? 되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까 되게 아니요, 좀 또 대사도 있어요. 가끔 있어. 안녕 이렇게 그치? 막 약간 이런 거. 어때? 특히 그 소니 같은 경우 그 기자 소니 같은 경우에는 6화인가 7화쯤에 죽었는데 그 만두 아저씨는 좀 일찍 죽었거든. 근데 계속 나오시더라고. 그런 좀 꿀보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작품이 분위기가 진짜 특이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에스피오나지 장르, 첩보 장르라고 하면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는 뭐 스파이 게임이라든지 브래드 피트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랑 아니면은 뭐 좀 액션이 많이 가미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 시리즈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런 작품들도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보통은 뭐 본 시리즈라든지 스파이 게임이라든지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이 스파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국에 숨어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전쟁 중인 상황 한복판에서 활약을 한다거나 이런 좀 긴박한 상황이 많이 상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1화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배경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2화부터는 캘리포니아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날씨 아시잖아요. 굉장히 따스하고 평화롭고 뭔가 칠한 분위기가 있는데 북베트남 사람인데 남베트남 장군을 대상으로 공작을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공작은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캘리포니아 이역만리에 있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칠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 보통 이 장르라고 하면 본 시리즈나 밀정처럼 뭔가 언제 들킬지 모르고 막 적들에게 다 둘러싸인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차 타고 그냥 혼자 그 영화 촬영지까지 뭐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대학에서 만난 조교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작품에게 긍정적으로 특유의 어떤 바이브를 선사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저도 그 지점이 되게 차별성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동력을 떨어뜨리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이제 장군의 수복 작전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수복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 작전이다 보니까 나는 이게 그 작전이라고 하길래 적어도 몇 개 사단은 상륙 작전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장감이 안 되고 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 너무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고 막 성공을 할까? 혹은 실패하게 될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제가 흥미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결국 그걸 또 어떻게 연출하냐의 문제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왜 특히나 에피소드 몇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예전에 취조할 때 데미가 달걀 먹고 죽는 남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2화인가 3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기 전에 계속 알 수 없는 그런 몽타주들이 나오거든요. 달걀을 막 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게 드러나는데 특히나 이제 567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내러티브를 위한 연출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소령? 그 만두 아저씨?
만두 아저씨. 만두 아저씨 그 죽이는 시퀀스 아, 너무 좋잖아요. 3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만두 가발 쓰고 변장해서 변장해서 다가가서 네. 발코니 위층에 있는 만두 아저씨 엄마 네. 아래에서 그 연극적이잖아요. 그 되게. 아들을 죽이고 뭐 이런 그때 막 것들이 불꽃이 네. 위에 팡 터지고 있었고 다분히 박찬욱 감독님 스타일 이런 게 좀 음.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보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이 살인 장면처럼 뭐 좋았던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이 캐릭터의 입장이 너무 좀 공감이 갔다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캐릭터 있으셨는지. 저는 그 친구 역할 던? 이게 헷갈리는데 만이랑 본이랑 던 본이죠. 본. 만은 본이- 저기 위에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본이 아내와 북쪽에. 아이를 잃은 네. 친구죠? 본. 본이 왜 이렇게 저는 좀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뭔가 냄새가 다 느껴져요. 엄청 냄새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슬픔에 쪘네. 네, 그 인생을 놔버린. 에 쌓아둔 어떤 그 애환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고 그들의 우정이 좋더라고요. 삼총사처럼. 네. 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그 친구의 이제 역할이 결국에는 뭐 의심과 그런 시험도 있었지만은 또 의리를 지키고 보내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 세 사람이 서로를 맞아요. 또 위해줬다고 할 수 있는 결말이기도 해서. 그렇죠. 서로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끝까지 연대하고. 그렇죠. 네. 뭐 저도 셋 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확실히 본이 아무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왜냐면 첫 화 말미에 가족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 인물은 1화 마지막에 이미 죽은 인물인데 그렇죠. 점점 이제 그 장군의 말도 안 되는 수복 예, 작전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더 삶의 의지를 느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전복이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러니로서 네. 다가오지 않았나. 그 비행기 장면이 제일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1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행기 탑승 장면에 감독님도 힘을 많이 쏟지 않으셨을까. 네. 하는 생각이 이를 들고. 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정도면 진짜 일을 가셨던 건데 속돌림은 좀 마음이 가는 인상적인 캐릭터 있으셨나요? 주인공 포함해서요? 뭐 주인공도 포함해서 저는 주인공 대위. 네, 너무 저는 궁금해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막 찾아볼 정도로. 인스타 있나요? 네. 저도 오늘 구경해야겠네요. 근데 확실히 그 드라마에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뭐야 이 말뜻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기를 잘하신다라는. 좀 얘기죠? 언중유골인데요. 말의 가시가.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땐 네. 되게 미스테리하고 되게 신비롭고 그런 뇌세적인 그런 역할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되게 약간 허술한 면모도 있고 좀 이제 웃긴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말투도 좀 웃길 때가 있어.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만 모르고 그런 무왕장하는 그런 캐릭터일 줄 몰랐는데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이제 잘 해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연기도 잘하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근데 저는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건 산드라오 캐릭터? 왜일까요? 일단 배우는 너무 좋아요. 네. 루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굉장히 친근하고 반갑고 언니 삼고 싶고. 그 정도야? 같이 귀 파주고 싶고 막 같이 막 영화 보면서 막 얘기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막 그런. 맞아. 되게 친근하고 연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킬링 이브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도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대했을 때는 뭔가 되게 지적이고 뭔가 좀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뭔가 예를 들어 뭐 CIA의 뭐 아시아 상사, 아시아 보스라든지 숨겨진 프락치였다든지 네,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은 산드라오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 산드라오가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너무 그냥 걸프렌드로서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더 깊이 파고들면 대위의 어떤 감정적인 경량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긴 하지만 그 배우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응당 기대하게 되는 아우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론 산드라 오라서 좋지만 굳이 산드라 오여야 했을까라는 것도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방금 말씀해주신 뭐 주인공이라든지 산드라 오의 캐릭터라든지 뭐 본, 던 다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특히 서양의 일반 관객 시청자분들에게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이 이 작품을 클릭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왜냐면 뭐 다른 누가 와서 1인 5역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아이언맨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만족스러웠다? 저는 되게 그 아이디어도 재밌었고 결국은 이 5명의 미국 백인 남성이 결국은 다 같은 얼굴을 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개념도 너무 재밌었지만 배우 스스로가 이제는 좀 연기를 너무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특히 그 역할 5개 중에 그 교수님 있잖아요. 동양학과 교수님. 오리엔탈리즘에 흠뻑 빠진 동양인보다도 자기가 더 동양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 연기 재수없고 좀 느끼하고 좀 변태스러운 이런 연기가 분장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지만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이거 아셨어요? 저는 이거 나중에 해설 보고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인공의 진술로 진행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전 몰랐어요. 저는 1인 6역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인 5역인가 6역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인물인데 아버지의 얼굴에서 연상을 해서 이 인물들이 연출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횡설수설 하시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나갈까요?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좀 댓글이 또 하나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네요. 최악이에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몰라요. 어쨌든 저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1인 5역 연기와 그 기획 자체,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눈에 아무래도 좀 띄는 부분이 있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장군 캐릭터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전 특히나 그 장면 되게 좋아했는데 그 자기가 만두 아저씨 죽이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제 추도사 좀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도 있긴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고 그 캐릭터의 딱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그렇죠. 사람- 명예욕 다시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려고 막 사람들 앞에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그 군복 딱 깔끔하게 또 정복으로 입고 나가려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욕 몰매 맞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멋이 없고 별로 이렇게 위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화장실인가요? 거기서 막 이렇게 그쵸. 갇혀가지고 둘이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화장실도 아니야 그냥 똥뚝간에 네. 둘이 그러다가도 굉장히 또 서늘한 눈빛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주인공의 목숨을 이제 손에 맞아요. 쥐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양면을 연기한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의 장군 모습만 보면 시청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의 임무가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 저렇게 만만한 사람 밑에서 그냥 정보만 대충 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이 사람 이 정도의 통찰이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가? 싶은 부분들이 군데군데 튀어나와서 저는 그 캐스팅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정도의 신임을 받기까지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어요. 주인공 대위도 뭐 네. 분명히 또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인터뷰 보니까 그 베트남 역할 맡았던 장군님이나 장군님 아내분은 실제로 겪으셨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대가 네, 네. 그 되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실제로 이 전쟁을 겪고 영화로 또 다시금 이거를 표현할 때 있어서 그 배우의 입장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특히 그 장군 역할 연기하신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보다도 표정이 뭔가 딱 뭔가 그런 게 오더라고. 그 당시 맞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자기가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복합적인 얼굴이었어요. 표정이. 뭐 뿌듯함도 있으면서도 씁쓸함도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좀 저도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게 또 연기에도 많이 적용이 됐던 것 같고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모사하게 그냥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도 장군이 걔 죽여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처리해 이러니까 주인공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란 얘기 처리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참 이 인물의 어떤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가려는 언제나 퇴로를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구렁이 같은 면모가 또 드러나서 좀 이 캐릭터도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라나라는 캐릭터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장군의 딸. 전 뭔가 활약을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니까. 근데 저는 그 라나가 굉장히 미국의 그 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엄밀히 따지면 그 사상도 아니고 그 문화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런 인물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의 어머니 이름을 가져다 쓰잖아요. 뭐 당연히 그걸 모르고 썼겠지만 그런 지점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여러모로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 특히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즐겨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베트남전에 관한 묘사가 많이 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지옥의 묵시록부터 뭐 플래툰이라든지 본격 코미디 영화로 가면 트로픽 선더 아니면 뭐 더 옛날에 람보도 있었고요. 그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 좋은 역할, 선한 역할로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흉폭한 게릴라전의 대가들, 정말 잔인한 이국의 악당들 이렇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제가 아님에도 굉장히 생경해서 좋은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서 그 나라와 그 당시에 어떤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서 아마 베트남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도 궁금해요. 물론 제가 듣기로 이 드라마가 베트남에서는 금지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묘사가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국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제작 국가는 미국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 베트남 분들이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가 좀 궁금한 지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두 사상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국적 자체가 이제 베트남과 프랑스가 섞여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공통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인공에 대한 그 모습이 마냥 선하지도 않고 또 막 되게 막 실수도 진짜 막 하고 되게 막 인간적일 때도 많잖아요.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막 해결할 것 같고 막 이 사람이 이 역할을 맡게 된 어떤 수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람도 초짜 같을 때도 있고 좀 아이러니하다.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북베트남 입장에서 남베트남 쪽으로 스파이를 파견할 때 당연히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체제를 잘 알고 또 그러면서도 그 체제에 쉽게 물들지는 않을 그런 사람을 걸러 뽑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막 엄청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잘하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쵸. 대체 이 사람을 선발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뭘까를 돌이켜 보면 결국은 그냥 혼혈 그거 하나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가 반쪽은 서양의 피를 갖고 있으니 눈이 파랗다 보니 뭔가 그러니까, 좀 물론 그것도 그 당시 북베트남 정부의 어떤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겠지만 네가 가서 더 쉽게 융화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네 절반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배신하지 않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이 선발 과정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네네. 그 초반에 1화 때 나왔던 베트남 여자 있잖아요. 고문당했던 결코 그 여자, 불지 않았던 네, 그 여자를 나중에 결국 만나게 됐고 수용소에서 왜 나에 대한 얘기를 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로서 화자될 때에는 사실은 조금 미화되고 사실은 약간 커버되어서 자기는 얘기를 진술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되게 저는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함을 보고 못 본 척한 건 맞지만은 사실 인간이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끔 그럼 얘기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이다. 오히려 그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러니함. 그 부분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소설 원작이다 보니까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더라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감정이 딱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대로 인물이 생각하는 대로 글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다고 주구장창 내레이션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거를 아주 미래 시점의 대위가 재교육을 받으면서 사상 검증을 다시 당하면서 자기가 진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풀어냈잖아요.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것만 있었으면 이거 그냥 내레이션을 많이 쓰기 위한 잔머리를 썼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그 후반부에 알고 보니 내 진술이 조금 내가 다른 부분도 있었다는 각색한 것을, 부분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마치 그 데이비드 핀처의 나를 찾아줘를 봤을 때 내레이션으로 트릭을 굉장히 잘 썼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준하진 않지만 이 작품의 내레이션 활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초반에도 이제 그 영화관에서 걸리는 영화가 엠마뉴엘이라고 했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죽음의 갈망이었다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어쩌면 당신이 보는 게 허구일 수도 있다라는 혹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벌써 깔고 그러네 복선이네. 네, 그래서 아까 모순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저도 딱 모순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좀 엄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명이나 덮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고 또 그 두리안 먹는 거 그 장면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추도사 얘기랑 같이 나와요. 네, 그 장군은 추도사를 부탁해달라고 하고 또 주인공은 이제 그 두리안을 먹고 있고 그 지점이 되게 그 시퀀스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만두 아저씨가 생전에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나와서 더 그런 감상이 느껴지지 않나.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아까 루루님이 얘기하셨던 그 처음에 고문당했던 여자 실제로는 그럼 입에 병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멀쩡하게 있지? 그게 이제 어쨌든 찢어졌던 거니까 붙을 다시 상처가 아물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도 지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걸로 그쵸. 극 중에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저희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된 것 같다. 그 만 역할 맡은 배우 있잖아요. 만 북쪽에 있었던 그 친구. 삼총사 중에 재원 씨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좀 닮았다. 난 진짜 계속 재원 씨 같아가지고. 그거 듣고 보니까 더 닮은 것 같네. 저희 방송 꾸준히 나와주시는 분노왕 재원 씨요. 근데 듣자하니 루루님 예전에는 재원님 보시면서 로버트 패틴슨 닮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이크 질레날이나 로버트 패틴슨 닮았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만을 진짜 더 닮았어요. 아니 물론 이제 만을 연기하신 배우님도 매력 있지만 좀 잘생기셨어요. 로버트 패틴슨과 제이크 질레날이랑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어서 많이 쳐줬네 재원 씨를.
이게 뭐 좋은 거죠. 뭐. 아 그렇죠. 네네. 쩝쩝. 잘생겼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이 쇼러너로 참여하신 동조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네. 동조자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저희가 계속 감독이 달라지는 에피소드들마다 재미가 조금 편차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한 줄 평가는요. 감독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갑절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미가 있네요. 네, 갑절의 갑자기. 갑절로. 모든 것의 갑절이 5, 6, 7화를 연출하신 분도 뭐 아주 못했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너무 박찬욱 감독님이 끌고 가셨던 3화까지가 재밌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실망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렇게 드리면서 등급평가는 이게 뒤에 5, 6, 7화만 좀 더 괜찮았어도 많이 맞아요. 이게 많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 기준에서는 비제로 정도를 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석돌님 해주시죠.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네, 뒷부분이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작품은 좋지만 그런 동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져서 비제로 네, 드리고 한 줄 평은 동조는 못해도 동요는 된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게 됐어요. 동감하게 됐고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님의 그 연출력도 역시나 되게 재밌게 봤고 하지만 이 작품 전체에 동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동요는 된다. 한 줄 평으로 아까의 횡설수설을 모두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렇게 잘해요. 심플하게. 고마워요. 뺏고 싶네. 어떡하지? 다음 내 차례인데. 그러면 다음 루루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빨리 할게요. 두 사상 앞에서 갈피를 잃은 푸른 눈의 스파이. 그 이전에 그저 한 사람. 오. 좋은데요? 그 동조자 책에 그 띠지에 있을 것 같아요. 베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되게 적절한 문구다. 표절 아니냐? 적절한 문구다. 카피 아니냐? 아닌데요?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준비를 네. 많이 해오셨네. 뭐 등급평가는 어떻게? 저도 앞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재밌게 봤지만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관계로 비제로 다 똑같네. 드릴게요. 네. 하지만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고가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6월 19일에 개봉하는 영화 카브리올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그거 잠깐 해볼까요? 1화부터 3화까지만 혹시 등급평가 간단하게. 저는 A제로. A제로. 저도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저도 A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뒷심이 좀 많이 딸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팔순잔치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팔순잔치 장면 되게 좋았고 뭐 공항 장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바이브와 텐션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좀 더 좋은 작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넋두리처럼 이야기해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동조자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너무 즐거웠죠. 뭐 말해 뭐해. 우리 셋의 조화 너무 즐거웠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또 재밌으셔야 또 되잖아요. 네, 다들 잘 지내시고요. 또 만납시다. 네. 저는 이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3편까지만이라도 네. 이게 뭐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쿠팡플리에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4편도 괜찮은 것 같아요. 4편. 4편까지도 나쁘지 않아. 너무 그게 분위기와는 다르게 통통 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5, 6, 7화가 뭐 7화는 마지막 하니까 그렇다 쳐도 5, 6화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약간 삭제된 것 같아요. 뭉뚱그려지지. 맞아요. 그 영화 촬영장에서 영화의 실려온 씬들. 이후부터
쫙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이렇게 5, 6, 7화에 대한 아쉬움을 몇 번이나 5, 6, 7화 연출하신 감독님 오늘 귀가 좀 많이 간지러우시겠어. 갑절이나. 갑절이나 좀 차이가 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루루앤 석돌, 석돌앤 루루 덕에 또 즐겁게 또 방송을 했던 것 같고요. 부디 선배님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